82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는 주식으로 월급 2번 받는다. 저자 공돌투자자. 출판일 2024년 1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창출법. 책 소개. 투자자 대부분이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겠다며 주식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좋은 회사라는 이유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지만 도무지 싸게 살 줄 모른다. 좋은 종목을 나쁜 주가일 때 사서 물리고는 좋은 회사니까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며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합리화한다. 재테크를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은 어느새 물 건너가고 증권사 앱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시장을 떠난다. 주식 투자 해보았으나 그걸로 돈 벌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배경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강제 장투러들을 위해 3프로TV, 동강 등의 유튜브 채널에 직장인 투자자 고수로 출연해 열렬한 반응을 얻었던 공돌투자자가 솔루션을 마련했다. 공돌투자자는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이 아닌 매달 꽂히는 확실한 수익이라고 강조한다. 저자 소개. 저자 공돌투자자. 주식 전문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월급쟁이이자 두 아이의 아빠. 그러나 실상은 20년 이상의 투자 경력을 바탕으로 월급 외 수익을 창출하는 베테랑 투자자이다. 많은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 코로나19 이후의 하락장을 포함해 11년째 플러스 연간 수익을 기록 중이며 주식을 통한 누적 수익이 20억 원을 상회한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석사를 졸업한 공돌이로서 숫자와 통계를 근거로 기준이 확실한 투자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공돌투자자라는 닉네임을 지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에필로그. 월급을 이기는 직장인의 투자. 세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 딱 2가지 있다고 한다. 바로 월급과 내 아이 성적이 그 주인공이다. 날개를 단 듯 치솟는 물가에 비해 더디 오르는 월급 덕에 내 삶은 더욱 쪼들리고 마음은 급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월급이 2배가 된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다. 일단 월급이 2배가 되면 실생활이 눈에 띄게 윤택해진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인생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돈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진다. 1주택자의 집값 상승과 내 계좌 속 주식의 주가 상승은 기분은 좋게 만들지만 실질적인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그렇다. 나는 평가 수익이 늘어나는 장기 투자보다 평가 수익과 더불어 실현 수익이 매달 꽂히는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 단기 투자를 통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 마치 월급 같은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한다. 나는 이를 월급 같은 투자라고 부른다. 매달 말일이 되면 항상 체크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식 계좌에 이번 달 실현 수익이 내 월급보다 많은지 확인하는 일이다. 그리고 매해 12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올해의 실현 수익이 내 연봉보다 많은지 확인한다. 나는 201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을 냈고 2015년 이후로는 2018년 단 한 해만 제외하고 8년간 주식 수익이 연봉을 이겼다. 공교롭게도 2018년은 휴직으로 직장을 다니지 않을 때이다. 이렇게 난 매달 월급을 2번 받게 되었고 주식 투자를 통해 받는 2번째 월급이 회사에 다니며 받는 첫 번째 월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주식 수익이 연봉을 추월하자 난 월급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불필요한 야근은 하지 않았고 회식은 1차만 하고 도망갈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직장인이 월급 2배를 꿈꾸며 재테크에 뛰어든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재테크는 월급 2배는커녕 월급 절반을 야기시킨다. 내가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아는 직장 동료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드디어 1억 다 모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김 과장, 잘 들었어. 그래서 뭐 사라고? 이 질문에서 느껴지듯이 대부분 사람은 투자의 과정을 궁금해하지 않고 즉각적인 답만을 원한다. 깊은 고민이나 귀찮은 공부 없이 남이 사라고 하는 주식을 사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는 투자 관련 콘텐츠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주식 유튜브 썸네일에는 내일 오를 주식 바로 이것이다. 큰돈 벌 수 있는 종목 딱 3개 짚어드릴게요. 같은 시기에 어그로 성 제목이 난무한다. 다만 제대로 투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어그로에 혹하게 되면 야근하랴 특근하랴 힘들게 모은 돈을 허망하게 잃어버리기 쉽다.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이 잡아다주는 물고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남들이 떠먹여주는 종목 추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의 원리를 깨우치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나는 월 100%, 200%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자랑하는 유형의 투자자는 아니다. 월급처럼 월 5%, 10%의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가는 투자자다. 그러나 나와 같은 월급쟁이는 안정적 수입인 월급을 발판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월 6%의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가면 1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된다. 그리고 어느새 주식 수익이 월급을 앞지르게 된다. 인생 길게 보는 거야. 멀리 봐야 해. 인사고가 시즌, 승진에서 미끄러졌던 나에게 상사가 해준 말이다. 이런 종류의 말을 들으면 위로는커녕 화가 나기도 한다. 대책 없이 막연한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재테크에 적용하면 본질을 꿰뚫는 말이 된다. 단기간에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길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월급쟁이는 월급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안정적인 제2의 월급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죽으림을 다해 일하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직장인들은 적은 월급에 더욱 구속되기 마련이다. 월급에 구속된 직장인은 직장에 구속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너무 막막하고 시간의 한계도 느끼게 된다. 어떻게 종잣돈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할지, 주식을 해야 할지, 부동산을 해야 할지, 주식을 한다면 단기 투자를 해야 할지, 장기 투자를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다. 막연하게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여주지 않는다. 하필 내가 투자한 시점은 꼭지이고 내가 판 시점은 바닥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언젠가 올라가겠지만 그 시점이 내가 결혼하기 전, 내가 출산하기 전이기란 쉽지 않다. 이런 직장인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직장인에게 어떤 투자가 적합한지, 나의 20년의 투자 경험과 10년 이상의 회사 생활을 바탕으로 책 내용을 진솔하게 채웠다. 당신의 꿈이 직장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투자가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그중 10년은 허송세월했고 나머지 10년은 꾸준히 월급을 압도하는 수익을 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은 공모주, 파킹 통장을 통해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해 제3의 월급에 도전하고 있다. 그 1년의 과정을 이 책에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이 나와는 다르게 10년의 세월을 아낄 수 있게끔 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순수한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결혼과 출산마저 쉽게 꿈꿀 수 없는 현실이기에 많은 이들을 위한 부의 사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직장인을 타겟으로 작성하였으나 자영업자를 비롯해 앞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독자들에게도 유익하게 읽히길 바란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꾸준히 시장과 함께 호흡하며 노력한다면 앞이 보일 것이다. 이 책이 친절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힘든 길이겠지만 노력한다면 해피엔딩일 것이다. 함께 가보자. 월급이라는 포근한 가스라이팅. 매달 25일이면 은행 앱에 알림이 울린다. 급여 입금 500만 원, 잔액 500만 원. 월급이라는 것이 그렇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었어도 잠시나마 힘을 내게 만든다. 카드 결제일이 되기 전까지 그 잠깐의 풍요로운 통장이 노동의 고됨을 조금 잊게 한다.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들어온 돈이 고작 이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그나마 이거라도 없으면 어쩌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와중에 국민연금, 세금, 건강보험 왜 이리 떼가는 건 많은지. 이 연금이 과연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불안하다. 카드 출금 400만 원, 잔액 100만 원. 카드 결제일 이후 그 힘듦은 곱절이 된다. 대부분 이미 질러놓은 카드값을 내기 위해 회사에 다니고 그렇기에 그만둘 수 없다. 별다르게 쓴 것도 없는데 카드값은 왜 이리 많이 나가는지. 혹시 누군가 내 카드를 복제, 해킹해서 소비를 한 건 아닐까? 직원의 실수로 이중 결제가 된 것은 아닐까? 카드 명세서를 펼치고 혹시나 잘못 결제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없다. 모두 내가 쓴 게 맞다. 더 큰 문제는 도무지 줄일 부분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못해 먹겠다라는 마음에 퇴사를 결심할 때쯤 성과급이 입금된다. 그렇게 월급에 중독되면 사람은 직장에 얽매이게 된다. 월급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월급의 포근함을 누리되 매이지 않아야 하지만 보통의 직장인은 이 포근한 사이클에 취해 한 달을 살아간다? 일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눕기 바쁘다. 일에 치이고 위에 치여 온종일 시달린 나에게 또 무슨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월급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월급보다 많이 버는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 된다. 나는 이런 현금 흐름을 투자를 통해 달성했다. 이를 위해 세금 떼기 전인 가짜 월급이 아니라 세금을 뗀 진짜 월급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 소비와 저축이 통제되고 이것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 세후 월급보다 많은 현금 흐름이 생긴 그때가 진정으로 월급에서 자유로워지는 시점이다. 승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승진 공문이 떴다.
열심히 드래그해봐도 내 이름은 없었다. 몇 년 전, 난 책임연구원 차장 진급에서 미끄러졌다. 평가에 따른 누적 고과가 괜찮은 편이라 주변에서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급에 실패했고 난 주저없이 육아휴직을 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또다시 몇 번의 승진 시즌을 보냈다. 그 기간에는 누구도 나를 승진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나 또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육아휴직을 쓰면서 승진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편에 여전히 승진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남은 것 같다. 내가 승진하지 못했다는 사실보단 동기나 후배들의 승진을 볼 때 현타가 오는 게 사실이다. 마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라오는 부자들의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기분이 이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승진 시즌에는 모두가 긴장하고 예민해진 상태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따라 인생이라도 망한 것처럼 큰 좌절에 휩싸이는 사람을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과로 인한 임금 상승 차이는 아무리 많아봐야 월 5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승진으로 인한 급여 인상 또한 크지 않다. 연봉이 1,000만 원 오른다고 해도 월 80만 원 수준의 상승이다. 사실 월 50만 80만 원 더 받는다고 해도 대세에 영향은 없다. 높은 고과와 승진이 주는 사회적 인정과 자부심, 직업적 성장과 발전 같은 고차원적인 보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직장인 대부분이 승진을 원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금전적 이득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근로소득 상승은 상단이 닫혀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투자는 그렇지 않다. 상단이 열려있다. 물론 하단도 열려있음을 잊지 말자. 임원이 아닌 평사원의 진급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임원은 조금 다르다. 임원이 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100%는 아니다. 임원은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매해 많은 임원이 책상을 뺀다. 밑에서 보기엔 날로 먹는 것 같지만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고충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에서 임원이 될 확률은 0.83%, 100명 중 채 1명도 임원이 되지 못한다. 본인이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투자 실적이 좋지 않다면 이쪽에 승부를 거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처럼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다. 반대로 투자의 틀이 잡히기 전까지는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임원까지 된다면 더 좋고. 일종의 분산 투자를 하는 셈이다. 월급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에게 포근함을 주는 월급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 주는 월급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면 된다. 그 순간 직장은 부업이 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본업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난 10여 년 전부터 투자자가 본업, 직장인이 부업이 된 상태이다. 체감상으로 내가 월급으로부터 자유해졌다고 느꼈을 때는 처음 투자 소득으로 월 1,000만 원을 찍었던 때였다. 그때 첫 자동차도 구매했다. 월 1,000. 세후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부업이 되었다고 대충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사에서는 직장인이 본업인 것처럼 일해야 한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반 위에 다소 불안해 보이는 투자가 얹어질 때 그 시너지는 상당하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 충성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의 사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퇴직으로부터의 자유. 돈을 버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일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나와 같은 직장인이 해당한다. 사업소득은 사업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자영업자나 기업체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자본소득은 내가 아니라 돈이 일해서 버는 소득이다.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직장인이 근로소득을 통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 대부분 부자들은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을 통해 큰 부를 이루었다. 직장인은 큰 부를 이룰 가능성은 없지만 대신 크게 실패할 일도 없다. 안정감이 최대 장점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 차익도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했던 자본소득은 월급에 꼬박꼬박 성을 가진 소득이었다. 위험성이 없는 소득, 월급 같은 소득, 투자 수익이 월급을 크게 상회할 때도 퇴직에 관한 생각은 별로 없었다. 월급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퇴직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지 못한 셈이다. 이런 꼬박꼬박 들어오는 위험 없는 소득이 월급을 넘어설 때 퇴직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주식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나서부터 월급과 같은 자본소득을 찾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월급과 같은 자본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공모주 투자와 파킹 통장을 활용한다. 내가 위험성이 거의 없는 공모주 투자, 파킹 통장 활용 등의 방법들을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거 돈 많아야 하는 거잖아. 그거 벌어서 뭐해?
내가 제안하는 따박따박성 자본소득은 월급 이상의 수익을 올리려면 많은 자본이 받쳐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월급 이상의 자본을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이들 한 과목 사교육비, 외식비 등은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투자를 통해 1원이라도 허투루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훗날 충분히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시드가 적다는 핑계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놀리고 있으면 항상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실전이 곧 공부다. CCTV라도 달렸나? 맨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 진짜다. 누가 날 보는 것 같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매매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매수한 것이 수익이 안 날 때가 아니라 내가 매도한 게 날아가는 걸 지켜보는 일이다. 어떤 일이든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 이는 투자도 마찬가지다. 모의 투자를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모의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실전으로 연습을 해보길 추천한다. 모의 투자는 실전 같아 보이지만 실전이 아니다. 실제 매매에서는 매도 주문이 나가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매수 주문을 내도 안 사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의 투자는 그렇지 않다. 주문이 나가고 그 호가의 한 건이라도 실제로 체결되면 모의 투자는 거래가 된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모의 투자는 심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손실이 나도 아프지 않고 수익이 나도 기쁘지 않다. 주식시장에서 심리의 영향은 막대하다. 주식을 잘하려면 자신의 심리를 잘 통제하고 시장 안에 있는 대중의 심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심리로 인해 일어나는 주식시장 현상 몇 가지를 살펴보자. 버블 현상. 주식시장에서 버블은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될 때 발생한다. 버블 현상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탐욕과 불안정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에 기인한다. 회사의 가치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다음날 주가는 30% 오르거나 30% 내릴 수 있다. 허드 현상 herd behavior. 허드 현상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만약 어떤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가 동시에 매수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려는 강한 욕구와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과매수와 과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 손실 회피. 투자자들은 종종 자신의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주가가 급락할 때 반대 매매로 매도를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더욱 급락하게 될 수 있다. 선호 편향. 개별 투자자들은 종종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편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감정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FOMO fear of missing out. 많은 투자자는 놓치지 않으려는 욕구로 인해 급등하는 주식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FOMO 심리는 주식 가격의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매매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반드시 적은 돈으로라도 시장 안에서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 모의 투자의 손절은 쉽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전은 다르다. 손실은 아프다. 아픔을 느껴야 매매의 수정이 일어난다. 통계로 얻은 자신감이 실제 매매를 통해 강화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 과거 데이터와 내가 실제로 경험한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의 틀을 잡아야 한다. 매매일지, 복귀의 중요성. 공부의 신 강성태가 TV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에서 100점 맞는 오답 노트 비결을 공개한 적이 있다. 틀린 문제를 카테고리화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과정 내가 틀린 이유를 적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맞춘 문제 수익 실현 종목화 옳은 이유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생각해야 한다. 좋은 점은 다시 반복하고 실수는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수익을 거둔 종목의 경우 그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시장과 내 생각을 맞춰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난 4% 정도를 이 종목의 반등 폭이라고 봤는데 시장은 10% 이상이 반등 폭을 줬다면 왜 시장은 그런 반등 폭을 허락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료와 이런 차트, 수급 상황이라면 이 정도 반등 폭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를 매매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틀린 문제 손실에 대한 복귀이다. 수험생에게 오답 노트가 중요하듯 투자자에게도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 왜 반등이 없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시장이 좋지 않았는지, 재료 소멸이 있었는지, 종목의 공시를 통한 악재가 있었는지, 차트가 역배열이었는지 나름의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복귀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매매에 적용시켜야 한다. 다만 너무 급한 적용보다는 매일매일 시장을 분석하되 일주일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공통적인 현상이 반복될 때 그것을 매매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종목적 특성보다 장세의 특징이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나친 매매 방법의 변경은 과체적화 오버피딩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단기의 이례적 시장 상황을 전체 매매 로직에 적용할 때 전체 시장의 승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과체적화된 투자 기법은 특정 기간에는 훌륭한 수익을 내지만 시장이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는 과거 데이터에서 나타난 패턴이 미래에도 계속 반복되리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술적 관점에서 2차 전지의 상승은 이례적이다. 그런 데이터를 다른 종목군까지 적용하면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보였던 극단적인 강세장이나 극단적인 하락장에 맞춘 매매법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되 복귀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유연할 필요가 있다. 명심하자. 원칙을 지키되 유연해야 한다. 나의 자산을 트래킹해야 한다? 기업은 분기가 끝날 때마다 재무제표를 발표한다.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보유하고 있고 얼마나 버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만큼 세세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정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있는지,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본인이나 가정의 재정 상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늘어나지도 않는 자산을 트래킹하는 것이 괴로운 것을 나도 잘 안다. 심지어 줄어든다면 자괴감마저 들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의 경우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유동화가 가능한 현금성 자본을 따로 매달 기록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자산은 다시 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매달 증감 부분을 트래킹한다.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하는 것이 있다.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쯤은 내가 살고 싶은 부동산 후보지의 매매와 전 월세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과 나의 현금성 자본의 차이를 계산하여 목표를 구체화하고 더 정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기업도 매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 매매도 그리해야 한다. 절대적인 법칙 같은 건 없다. 시장은 변한다.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기존 15% 시절에는 상따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하지만 지금은 상한가 한 번으로도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풀리고 10% 이상 밀리는 경우도 많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주력으로 매매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잘 벌고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나의 경우 전체 자금의 1% 정도는 시장을 연구하고 새로운 매매 방법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다. 기업이라 치면 일종의 R&D 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인 셈이다. 물론 엄청나게 까먹는다? R&D 비용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 투자의 결실을 보는 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R&D는 항상 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일선 이하의 눌림을 공략하는 매매 방법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면 기존 잘 되는 매매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 매매 금액의 1% 정도를 떼어내어 5일선 위에서 시세를 크게 먹는 구간을 공략하는 매매를 연습해보는 것이다. 또 단기 매매가 아니라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스윙 매매법도 연습할 수 있다. 나 또한 현재 소액으로 스윙 매매 연습을 위한 계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이거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섣불리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 장세에서만 잘 먹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야 한다. 무기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 장세가 변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에필로그. 업무 보랴 투자하랴 너무나도 힘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책 내내 강조했던 것처럼 직장인은 투자에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리한 점도 분명히 많다. 주어진 환경에서 환경을 탓하며 허우적대는 것보다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난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냥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얻어터져도 계속한다. 그렇게 10년을 버텼고 겨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 후 10년 동안 꾸준한 수익을 냈다. 장이 안 좋으면 투자를 쉬라는데 나는 둔해서 장이 안 좋은 걸 후행적으로 안다. 그래서 계속한다. 지금도 월별로 얻어터지는 달이 있다. 그냥 한다. 거기서 얻는 것이 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달이 또 온다. 방법이 맞다는 확신이 있다면 통계의 힘을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자.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리스크 관리이다. 월급이라는 안전마진을 발판 삼아 리스크 관리만 잘 된다면 언젠가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 책엔 다른 책보단 마인드와 공부하는 법에 관한 내용이 많다. 나는 물고기를 잡는 법, 그러니까 어디에 그물을 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을 쓰고 싶었다. 독자가 원하는 현란한 기법에 관한 내용이 적어서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외력보단 내력을 키워야 오랫동안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수익을 내거든 충분히 누리길 바란다. 그러나 누리되 매이지 말아야 한다. 수익에 매이게 되는 순간 또 다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충분히 누리고 난 후 그것을 흘려보내는 독자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중에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하나 해보기를 권한다. 투자소득은커녕 근로소득도 없던 대학원생 때 아동후원을 시작했고 17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부자처럼 보이는 부자 말고 진짜 부자가 함께 되어보자.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